그 제목은 그 과학기술자와 소통 능력이고요. 예, 이게 지금 클라우드에 있는 걸 바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단 소통 능력이 소위 문과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일단 글쓰기에 초점을 준다면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쓰는 게 좋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거,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은 어떤 주장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는 이야기 좀 하고, 그 부분에서 한국어 바로 쓰기에 관한 얘기도 살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임재춘 선생의 글쓰기 특강이라는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통계 자료를 소개할 때 최신의 자료를 소개해야죠, 성실하게. 근데 저는 이게 좀 성실하지 못해서 아까 김재영 선생님 잠깐 처음에 언급했던 우리 옛날에 같이 공부할 때 그때 첨부했던 그런 통계를 그대로 옮겨왔는데 따끈따끈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여기서 나온 양적인 정보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르나 이 양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대로 유효한 것 같아서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냥 옛날 자료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자료들을 포인트가 없네. 괜찮습니다. 지금 분명히 혼자 포인트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용을 보죠. 이건 이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일과 중에서 얼만큼이 소통하는데 사용되고, 또 그 중에 대화는 어떤 거고 글로 나누는, 문서를 통해서 나누는 거는 얼마큼 되는지에 관한 통계 자료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보면 이제 엔지니어의 보조원, 엔지니어서 최고 경자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자기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커지죠. 그리고 이쯤 되면 절대적이에요. 이 77%의 시간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쓰는데 그 중에 65%는 말로 한다는 거죠. 그냥 말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올라가면 말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말을 잘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지 않으면 못 올라갈지도 모르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을 지나면 글보다는 이제 말로 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글이든 말이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책임이 커짐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자기 직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이것을 보여주는 통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한 엔지니어 245명한테 효과적인 문장력이 자기 업무에서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는지를 물었습니다. 90% 이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45%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랫사람을 뽑을 때 문장력을 볼 거냐? 많이 고려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과목에 관한 설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여기 전기전자와 사회환경, 토목 이런 친구들이죠. 그런 게 별로 없네요. 그죠? 그런 게 별로 없고, 좀 나도 별로 재미있어하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글쓰기, 발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죠. 그 다음에 창의력, 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엔 전자공학 전공자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은 뭐고, 학교에서 실제로 그런 면에서 만족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표력 이런 것들, 물론 말로 글로 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배운 적은 없다. 학교에서 나가보니까 중요한데 학교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공이 자동제어인데, 물론 미국 통계입니다만 어쨌든 자동제어 쪽에는 만족한다는 답변이 많네요.
그다음 다음이 이제 토목공학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절대 다수가 말로 글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학생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아주 제한된 통계죠. 그냥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변에 오늘 그 다음에 지금 디자인 쪽으로 방향을 바꾼 여러분 선배 얘기도 듣겠지만 다른 분야로 간 사람 또 저희 졸업생 중에 동아일보 기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기술 쪽 기자가 아니고 사회부 기자라고 합니다. 다른 쪽으로 간 사람들이 다 들은 건 아니고 그냥 그 기업에 간 사람들 이야기만 가지고 그 설문조사만 가지고 한 이야기죠. 문제 해결 능력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못지않게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신문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훌륭한 엔지니어, 훌륭한 연구자, 훌륭한 학자가 되는 것을 뜻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려면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소통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 그다음에 다른 여러 나라의 공학교육 인증 제도에서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 능력 말하고 글 쓰고 발표하는 것은 여러분이 팍팍 느낌이 오진 않겠지만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기를 수 있는 거예요. 타고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타고나면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출발선이 앞서 있을 뿐이지. 연습하면 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환상적인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 잘 모르죠. 아마 꽤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몸 동작 하나하나 연출된 그런 장면이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거를 전달하는 소통 능력은 전혀 다른 독립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는 언어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잘 모르는 분야였는데 잘 모르는 이야기였는데 친구한테 설명하다 보면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통 능력이 사고 능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어로 사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직선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2차적으로 표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개가 중충동으로 엮여 있는 거죠. 표현과 사고, 일하는 것. 자, 이제 이 정도로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인 사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글 바로 쓰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이제 그 주제가 두 개가 나는 겁니다. 논리적 사고 얘기하고, 과학기술 글 쓰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논리적 사고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릴 수 없겠죠. 논증, 논리적 사고로 우리가 하는 건 논증입니다. 논증은 얘기하겠지만 근거를 대고 주장하는 게 논증이에요. 그 다음에 논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다음에 논증이건 나의 논증이건, 그 다음에 논증을 하나의 논리적인 구성물로 본다면 그것을 피라미드 형태로 구조화하는 게 뭐 좋다. 그런 것을 얘기했고,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밑에 살짝 나와 있던 이분의 논리는 나의 힘이라는 별로 이상한 제목의 책, 그래서 따온 이야기들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 논증이란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주장을 하는 건데 결론이 논지인데 근거를 대고 주장을 하는 게 논증이죠. 그래서 논증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 전체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지 결론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김정 선생님 그 예수의 존재를 믿으시죠? Yes,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믿으니까 나는 예수가 존재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김정 선생님이 나는 예수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논증일까요? 아닐까요? 그 근거를 어떻게 대고 주장하시겠습니까? 김정 선생님? 네? 근거를 어떻게 대고 주장하시겠습니까? 무작정이면 무작정이면 간증.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대고 주장하지 않으면 논증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논증이 아닌 주장은 다 무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결론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 과정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내가 논리학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논리학자이기 때문에
나는 신이 존재한다고 내가 말한 게 논증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는 거죠. 그렇죠? 영역이 다른 거죠. 근거를 대고 주장하는 게 논증이고 따라서 평가한다는 건 그 과정을 평가하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는 결론을 가지고 편가르기 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새로운 거, 오래된 거 얘기도 한 것도 새로운 것이 좋다, 오래된 것도 좋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근거 또는 구체적인 맥락이 없이는 의미가 없는 거죠. 논리학에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식 논리학이, 비형식 논리학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익숙하실 거예요. A가 B이면 B가 아니면 A가 아니고 이런 것들. A면 A가 B고 B가 C면 A가 C고 상관론도 그렇죠. 수학적 형식이죠. 여기 형식 논리학이라면 비형식 논리학은 논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그리고 비판적 사고의 바탕이 되는데 말씀드렸던 또 이야기 바탕이 된 그 최훈 교수의 책은 비형식 논리학을 주제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형식 논리학은 뭐 여러분이 오히려 친숙한 거죠. 뭐 뻔한 얘기 잠깐만 하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 논쟁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틀리다는 걸 인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는 게 비판적 태도와 양립이 돼야 되는 거죠. 비판적 태도, 비판을 한다는 것이 비난하거나 듣지 않는 것과 다르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 사고도 역시 기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과학기술 사회학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면 당연히 과학기술 사회학에 관한 공부가 돼 있어야 되겠죠. 준비가 필요한 거죠.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듯이 논리적 경연을 펼치려면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지식이 있다는 전제 아래 누가 더 논증을 잘 풀 것인지는 연습을 통해서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술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제 문장에 우리 언어로 말과 글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 언어인 경우, 수학적인 언어인 경우에는 분명하지만 일상 언어인 경우에는 사용하는 낱말이 애매하거나 모호할 때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애매함과 모호함을 가급적 피할 수 있어야 논쟁이 토론이 효과적일 텐데 일상 언어에서는 애매함과 모호함을 붙여 쓰죠. 같은 의미로 쓰죠.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따라서 그냥 모호하다라고만 이야기해도 충분하다고 말을 합니다. 애매하다는 건 오히려 다른 뜻으로 많이 쓰죠. 애먼 사람 고생시키네 이런 의미, 모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논리학에서는 애매함과 모호함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돼요. 모호함부터 얘기하면 모호함은 말 그대로 그냥 거시기하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애매함은 같은 낱말을 다른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하다, 모호하다라는 그 단어를 어떤 텍스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논리학 텍스트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런 의미고 그냥 일반적인 일상 언어에서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모호하다라는 한 단어로 바꿔 쓰는 게 더 타당하다 이런 얘기 성립하는 거죠. 같은 낱말을 다른 뜻으로 쓰면 정말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토론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백분 토론 보면 난리가 나죠. 난리의 가장 큰 원인은 같은 낱말을 서로 다른 뜻으로 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나오는 자유민주주의와 여기 나오는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이 보기에도 같을 수가 없죠. 이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특정 사상을 배척하는 거와 모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같은 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둘 중에 하나의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두 문장에서 자유주의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한 사람이 이 둘을 섞어 쓴다면 말이 안 되고 또 서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런 의미의 자유주의를 쓰고 한 사람은 이런 의미의 자유주의를 쓰면서 토론을 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단어가 애매하게 쓰이지 않도록 단어를 토론이나 자기 문장에서의 단어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이를테면 배아 복지 얘기 나왔을 때 배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뜨거웠는데 이건 세포 덩어리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으로 보기도 하죠. 세포 덩어리로 보는 사람과 생명으로 보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태도로 배아라는 것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논쟁을 하려면 사용하는 낱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애매함과 모호함을 피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생명체라는 것을 너랑 나랑 같은 뜻으로
그 정의하고 써야만 논쟁 토론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합의를 하는 거죠. 모든 그 낱말이 다 가치 중립적이지는 않은데, 이를테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그 80년에 대학생이 됐는데, 그때 여러분들 광주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 모함표를 내가 썼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광주 사태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광주 항쟁이라고 그러고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하죠. 똑같은 걸 광주 사태라고 부를 때와 광주 항쟁 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를 때는 느낌이 확 다르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는 안 죽는 의사라고 부르지만 그 시절에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처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똑같은 사람한테 테러리스트라는 단어를 붙일 때와 의사라는 단어를 붙일 때 느낌이 다르겠죠. 또 이런 거, 침대는 과학이다. 이런 게 이제 광고에 나오는 것이 이제, 물론 침대는 과학이다 같은 그런 문장을 쓰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류의 설득적 정의도 논쟁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사용하는 낱말을 명확하게 정의해서 애매함과 모호함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논쟁의 시작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명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죠. 특히 이제 수학을 다루는 사람은 논리학에서는 또는 명제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우리는 그 궤도를 통해서 어떤 완벽한 공리계가 존재해서 그 공리계에서 유도한 연역적으로 추론한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늘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 전에 믿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죠. 어떤 공리계에서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는 문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베델이 밝혀내서 이게 이제 수학의 기초를 단단하게 구축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과 상처를 남긴 바 있습니다. 어쨌든 맥락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우리가 제일 처음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인 판단을 언어나 기록으로 나타낸 것, 이것을 명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 중에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논증이 아닌 것과 논증을 이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한번 보죠. 비행기 충돌로 열이 발생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 다음에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졌다. 라는 이야기와 이슬람 근본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가 충돌해서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졌다. 라고 얘기해보면 이런 것은 인과적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런 것을 논증이라고 하진 않고 이거는 논증이 될 수 있죠. 물론 이 논증이 좋은 논증인지 이 논증이 좋은 논증이어서 이것을 물론 이제 근거는 안 나와 있지만 근거까지 잘 돼서 이런 결론을 낸 논증이 좋은 논증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아니면 잘 보니까 별로 설득력이 없어서 좋지 않은 논증이라고 볼지는 모르겠으나 좋은 논증이든 좋지 않은 논증이든 논증은 논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논증은 인과적 설명과는 구별된다. 논증에는 크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이 있습니다. 내가 수학을 가르치면서 늘 묻는 이야기인데 국어사전을 보면 연역과 귀납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설명되어 있죠? 구체적인 거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와 또는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을 끄집어내는 거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죠. 그런 식으로 일상 언어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논리학에서 말하는 연역과 귀납은 그와 관련이 없진 않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가 돼요.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일 수밖에 없는 논증이 연역 논증이에요. 귀납 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일 가능성이 있는 논증이죠. 그래서 좋은 귀납 논증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큰 논증이고 나쁜 귀납 논증은 그 가능성이 낮은 논증이고 나쁜 것도 모자라서 오류 논증이라고 부르는 건 아예 전제와 결론이 관련이 없거나 결론을 전제가 거의 지지하지 않는 논증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연역 논증은 오류 논증이거나 나쁜 논증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연역 추론은 이렇게 연역 논증으로 우선
추론을 뜻하는데 익숙하죠. 수학을 하는 사람도 익숙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추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학 문제의 답은 항상 명확하게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수학 문제의 답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없기도 하고 잠깐 빠져나가는데 어쨌든 얘는 문중이란 수학에서 봤듯이 결론이 참일 수밖에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중을 답니다. 제가 보는 겁니다. 잠깐 이제 용어를 하면 그림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타당하다는 이야기는 연역 논증을 뜻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연역 논증은 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하다는 게 우리가 일상어에서 쓰는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논리학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글을 잘 쓰려면 소통을 잘 하려면 논리학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논리학의 용어에 조금 친숙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논리학에서 말하는 타당함이란 연역 논증을 뜻해요. 비납 논증은 좋은 비납 논증은 개연성이 큰 논증이고 나쁜 비납 논증은 개연성이 낮은 논증이겠죠. 이런 논증을 평가하려면 이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는 주장은 논증이 아니니까. 논증이 아니면 논증을 평가할 필요가 없겠죠. 폐기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명확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있는지, 즉 애매하거나 모호한 표현이 있는지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견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구조를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플로우 차트 그립니까? 플로우 차트 그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플로우 차트 그리면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김영 선생님 진짜 프로그램 자체를 하나요? 그럼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거와 글 쓰는 게 관련이 있나요? 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게 좋듯이, 근데 좋은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안 해봐서. 논증을 분석하거나 내가 글을 쓰기 전에 논증을 분석할 때는 분석 대상인 그 글의 구조를,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구조를 플로우 차트를 그려보고, 또는 내가 논증을 구성할 때는 내가 구성하려고 하는 논증의 플로우 차트를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자, 논증을 이제 좋은 논증인지 나쁜 논증인지 평가를 이제 하는 이야기를 잠시 할 텐데, 논리학 용어입니다. 논리학에서 건전하다, 사운드하다는 얘기는 그냥 그렇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연역 논증이면서 전제가 참인, 그래서 결론도 참일 수밖에 없는 논증을 뜻해요. 연역 논증은 무조건 결론이 참인 논증이 아니에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수밖에 없는 논증이 연역 논증이라고 했죠. 그런데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논증이 건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설득력 있는 논증은 개연성이 큰 비납 논증 또는 참일 가능성이 큰 그런 논증을 뜻하죠. 논증이 어떤지, 괜찮은지를 판단하려면 이제 제일 처음에 전제를 받아들일 만한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설사 연역 논증이라 하더라도 전제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즉 전제가 참이 아니면 결론이 참이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전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전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전제가 결론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 다음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제가 결론을 충분히 지지하는지 아니면 그냥 관련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건지를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받아들일 만한 전제가 결론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론을 충분히 지지하면 그 논증은 좋은 논증일 텐데, 연역 논증에서는 이거와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겠죠. 연역 논증에서는 전제가 참인지만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수학에서 유클리드 기하학을 보면 공리가 5개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평행선 공준이라는 게 이제 평행선 공이라는 게 논란이 됐어요. 평행선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근데 평면이 말 그대로 평면이 아니고 굽어 있으면
평행선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복잡하게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영원히 만나지 않는 평행선이 존재한다는 공리를 평행선은 두 점에서 만난다고 바꿨을 때 그 기하학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와 마찬가지 구조로 기하학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리를 받아들이지 않지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또 수학에서도 전제를 받아들일만 한가가 현실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연행 논증에서도 연행 논증이라고 해서 볼 게 없는 게 아니라 전제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논리학 책 보면서 선생님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게 이제 무슨 논증, 무슨 오류, 그 오류의 종류로 나눠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나눠보면 전제를 받아들일만 한가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를 사용할 때 무슨 오류라고 얘기를 하겠죠. 또 전제와 결론이 관련이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별로 관련이 없이 무슨 얘기를 하면 또 무슨 오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논리학책 보면 그런 오류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전제를 받아들일만 한가와 관련한 오류들이 예컨대 뭐 적합하지 않은 범위에 호소하기, 순환 논증의 오류 이런 것들이에요. 이를테면 뭐 이 냉장고 되게 좋아요. 박찬호가 사용하는 거니까. 박찬호가 냉장고의 전문가라면 타당한 논증이겠죠. 그렇죠? 타당한 논증이라기보다 타당한 이야기겠죠. 여기서 말하는 타당하다는 건 논리학 용어가 아니라 그냥 일상으로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순환 논증은 내가 보이려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죠. A면 B다라는 걸 보이는데 A가 성립한다는 것을 B를 이용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A면 B다. A가 성립한다 따라서 B도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A면 B다. A가 성립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B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순환 논증이죠. 보여야 될 걸 이용하는 거죠. 세상에 그런 실수를 누가 하겠어요. 하지만 논증 구조가 엄청나게 복잡하면 할 수 있어요. 그 페르마의 마지막 동계 200쪽짜리 책이라면서요. 거기서 뭐 순환 논증이 생길지 안 생길지 어떻게 하겠어요. 전체 논증 과정이 200쪽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 순환 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은 수학을 하는 사람이 꽤 많이 하는 잘못이 순환 논증의 오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제와 결론의 관련성에 관한 오류들이 있는데 그 논점을 벗어나면 안 되길 테고 뭐 사람에게서라는 오류는 이런 거예요. 뭐 이제 그 김영삼 정부 때 IMF 사태가 왔어요. 따라서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는 실패한 정책이다. 저는 사실은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그 IMF를 불러온 대통령이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사람에게 호소한 오류라는 거죠. 그 아까 김동원 선생님 강연하실 때 그 스마트폰이 울렸죠. 고백을 하자면 제 스마트폰이었어요.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회의 때 내 스마트폰 때문에 정적을 낀 게 첫 경험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누가 그러면 저렇게 사람이 부주의할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잘 좀 끄거나 진동으로 하고 와야지, 또는 에어플레인 모드로 하고 왔어야지. 어쩜 저렇게 준비성이 부족할까. 늘 누가 울리면 속으로 이렇게 써요. 내가 그런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내가 심지어는 만으로 50을 넘어서면서 이제 안 하던 실수를 종종 하게 되는데 나는 문서 편집하다가 파일 다니는 거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작년에 내가 그걸 했어요. 나는 지하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작년에 냈어요. 그건 너무 창피해서 얘기 못해. 뭐 말도 많아지. 되게 많아. 근데,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내가 열심히 얘기하는데 스마트폰이 울렸어. 스마트폰 울린 학생,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다고 칩시다. 그럼 그 학생이, 선생님도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람에게 호소하기라는 오류예요.
내가 내 스마트폰이 울렸건 울리지 않았건, 내가 그 잘못을 했건 하지 않았건 그게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논증은 그건 무관하게 뭐 다른 사람을 방해하면 안 되고 이러저러 하면 안 되고 이러해서 맞는 논증인 거죠. 그것이 의미가 있는 논증인지 아닌지는 내가 그런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 논리학적으로는 최소한 관련이 없는 거예요. 뭐 사실은 관련이 있겠지. 내가 내 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겠지만 논리적으로는 무관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에게 호소하기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문은 조선일보예요. 왜냐하면 제일 많은 사람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대중에게 호소하기의 오류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조선일보가 제일 좋은 신문이 아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늘 오해하면 안다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논증은 결론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결론을 전제가 지지하는 구조에 대한 평가인 거지. 조선일보가 1등 신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근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이다 라면 그 근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논증은 결론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같은 것들은 주장하는 사람의 견해를 의도적으로 가장 약하게 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적 유연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나한테 가장 유리하게 보고 상대방한테 가장 불리하게 보고 상대방을 논박하는 게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예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방의 주장을 상대방한테 가장 유리하게 나한테 가장 불리하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논박을 하는 거예요. 상대를 가장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상대를 가장 약하게 만들고 이기는 건 쉽죠. 그게 허수아비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는 방법은 상대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상대의 주장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다 이해해놓고 그리고 나서 논박을 하는 거죠. 무지의 허수아비는 내가 김 선생님한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죠. 증명 못한다고. 따라서 신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지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존재한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김 선생님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이 존재한다고 제가 얘기하면 입증 책임을 넘기는 거지. 일반적으로 김 선생님과 내가 가진 정보가 비슷할 때, 대칭적일 때 그때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역 논증의 오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건 잘 아는 이야기일 테니까 그냥 넘어가죠. 몇 시까지 하면 되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20분. 논리 피라미드라는 건 결국은 결론을 지지하는 구조를 이렇게 플로우 차트 비슷하게 그리는 건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내 논리의 체계를 갖추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걸 가지고 그릴 수 있을 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문장이라면, 이거는 하나하나가 단락이 될 테고. 단락? 문단? 문단인가요? 단락인가요? 어쨌든. 그 다음에, 단락이 모여서 하나의 글이 되겠죠. 그 글은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을 담은 거죠. 정리를 해보면, 논리적인 힘이라는 것은 일단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기술 사회에 관한 논의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적절한 정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논증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남의 논증을 잘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논증을 잘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모든 글이 이게 전제고 이게 결론이고 그걸 이끌어내는 과정은 이런 원리를 쓴 것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전제가 감춰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바람직하지 않은 글이지만 결론이 모호하게 드러나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잘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논지를 추적하는 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허수아비 공격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신공격성 오류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오류를 잘 찾아내고, 다른 사람의 논증에서 잘 찾아내고, 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플로우 차트 그리고, 화살표 따지고,
연습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뭐 우리 흔히 말빨, 글빨은 좀 타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뭐 그 훌륭한 소설가나 훌륭한 시인이 되는 데 필요할지 모르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식의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연습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는 거죠. 물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시작점이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시작점만 다를 뿐인 거죠. 자, 논리적 사고에 관한 이야기 정도로 하고요. 이제 논리적으로 충분히 사고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이제 말로, 글로 표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살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김정 선생님하고 또 국어국문학과의 신지영 교수라는 분하고 셋이서 또 작은 스터디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부터 이제 말과 글의 적절한 관계, 바람직한 관계, 적절한 거리에 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 종류의 글 가운데 어떤 글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글이 과학기술 글인지 그거를 바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한국어 쓰는 사람이니까 이제 한국어 쓸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을 이야기하죠. 참고한 자는 이어갖고 말하고 글은 다르죠. 근데 그래서 멀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서로 닮아가니까 가깝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말하고 글이 너무 멀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이기 때문이냐면 글이 너무 말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안 쓰는 말을 글로 표현하고 하고 그런데 그런 말을 또 글이 닮아가고 그런 글이 또 말을 닮아가고 뭐 이렇게 해서 말과 글이 소리가 하향평준화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문에 옛날에 뭐 말을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하는 거죠. 뭐 밥 먹으러 식당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글을 쓴다 그러면 다 뭐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리 어려워도 뭐 잘 극복해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한다든가 말이 좀 이렇게 내가 보기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말이 글을 따라가는 거지. 내 생각에는 말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은 글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글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면 돼요. 소리내서 읽는데 잘 안 읽혀. 내가 말할 때랑 달라. 내가 흔히 듣는 거랑 달라. 그러면 흔히 말하는 거와 좀 다른 방식의 글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냐? 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신정 선생님 같은 게 했는데 어쨌든 나는 말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은 글을 한국어로 표현할 때 문법 잘 지키고 한국어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좋은 한국어 문장을 쓰자라는 이야기를 늘 해요. 근데 이제 말과 글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야 되는지 또 어느 정도 가까워야 할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사람은 신지영 교수님은 말은 글과 다르다. 말하듯이 글 쓰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저는 글이 말에서 너무 멀어지지 말라. 일상어로 표현하듯 글을 써라.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틀린 건가요? 일단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 편을 듣고 싶어요? 한희정수 같은. 왜 두 사람 다 얘기했지? 읽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독자에 따라 달라. 독자가 같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손을 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결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논증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 둘이 결론이 다른데 비슷한 문제식으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라면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신정 선생이나 나나 달을 가리키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손가락이에요.
근데 두 손가락이 하나를 가리키는 거야. 그 하나가 뭔가 했더니 읽히기 쉬운 글을 쓰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 말할 때 뭐 중국집 가서 하나하나 시킬 때 난 짬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아예 짬뽕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짬뽕이라는 게 아니야. 난 짬뽕 먹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면 당연히 안 되겠지. 글을 쓴다면 나는 짬뽕을 먹을 거야.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말하듯이 글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얘기는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 간다 라는 식의 표현을 굳이 말로도 안 하는 걸 글로 쓸 필요가 있냐. 다른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밥 먹기 위해서 식당 간다라는 글과 밥 먹으러 식당 간다라는 글은 둘 다 이해하기 쉽죠. 내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아주 복잡한 예라면 조금의 차이 때문에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차이가 생기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둘 다 결국은 잘 읽힌 글을 쓰기 위해서 한 사람은 너무 말에 글로 봤을 때 상황으로 봐야만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식의 말하듯 글을 쓰는 건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너무 어렵게 글을 쓰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을 써서 글을 쓰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과 글의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이건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전에 있는 슬라이드를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는 그 과학기술자로서 쓰는 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글은 연습을 하면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시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소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김정 선생님 시도 연습하면 누구나 잘 쓸 수 있나요? 저는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시를 많이 읽으신다면서. 읽기는 했는데 써보지를 않았어. 좀 회피형이다. 난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과학기술글은 연습하면 잘 쓸 수 있어요. 어떤 글이 좋은 과학기술이냐면 당연히 논리적이어야 되고. 지금 그렇게 쓰면 안 됩니까? 바로 시를 바로 그렇게 쓰면 시 하나 해보라는데요. 시 하나 읊으라는데요. 시를 읊으라고요? 네. 젊은 템포. 저 술 먹을 때. 잠시 걱정해서 한편성 밝은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논리적인 글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써야 한다. 이건 굉장히 좀 이런 거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정말 좋은 말인데 그래서 뭐 어떻게 쓰라는 말이냐 이런 건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이태준의 문장 강화라는 책에서 본 표현인데 정확하게 이 표현은 아닌데 이런 의미예요. 글의 아름다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엄연미래. 엄연미는 어떤 아름다움이냐면 글을 읽었을 때 글의 내용이 너무나 분명해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너무나 명쾌해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글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이 엄연미래. 문장 하나하나는 너무나 단순해. A는 B다, B는 C다. 넌 어땠다. 하나하나는 그냥 초딩 수준의 이야기, 문장. 너무나 간결하고 읽으면 너무나 간결해서 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말은 그 다로 끝나잖아요. 글을 쓰면. 그 짧은 글로 구성된 문장을 읽으면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문장이다 하더라도 문장 하나하나의 관계들이 너무나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어서 그 내용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때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다다다다의 아름다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이 문장을 멋지게 하려고 하지 말고 문장을 길게 늘리지 말고. 자, 조금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 말이야 이런 얘기 자꾸 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나중에 하자고요. 그런 우리 고등학교 때 여러분도 그런 용어 썼는지 모르겠는데 두갈식, 미갈식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는 미갈식이고 처음에 나오는 게 두갈식이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두갈식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 내용을 먼저 하고 그 핵심 내용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를 나중에 쓰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핵심 내용은 뭐냐면 어떤 문제를 왜 풀려고 했고 푼 결과는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가 뒤에 나오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엄청나게 바빠요. 대학원생들한테 뭘 좀 시켰어요. 글을 가져왔어요. 잘 쓴 글이에요. 10쪽짜리, 10페이지짜리 글이야. 이제 한 9쪽쯤 넘어가서야 이 문제가 내가 지금 관심이 없는 문제라고 깨달았어요. 나 지금 엄청나게 바쁘거든. 내가 다른 걸 해야 돼. 그러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나는 이 문제를 왜 풀었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어떻게 풀었는지 나중에 하면 나는 1페이지에서 이건 내가 관심 없는 문제니까 이제 그만 다른 일을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학생한테는 이 문제 말고 다른 걸 다뤄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갈씩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상사가 좋아할 만한 되게 이제 나중에 상사가 되더라도 상사를 이제 모시는 일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게 내가 지금 적절하지 않게 상하 관계에서는 예를 들었는데 서로 동등하게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지금 서로 같은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 내용, 어떤 문제를 왜 풀려고 했는지를 앞에 명확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과정을 붙이는 게 과학기술 글쓰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정확하게 쓰라는 얘기는, 객관적으로 쓰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100%는 아주 높다. 높은지 낮은지는 각자 판단할 몫이고, 그냥 2744m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학생들의 논문을 보면 이런 게 참 많아요. 성능이 개선됐다. 내가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모의 실험을 해봤더니, 또는 실험을 해봤더니 성능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다. 끝. 근데 그건 성능이 개선됐다는 게 뭔지 난 모르겠거든요. 이를테면 내가 하는 게 제어 시스템이면 제어 시스템의 응답 특성이 10나노세크에서 5나노세크로 빨라졌다든가, 또는 외란에 대한 민감도가 5%였는데 3% 줄었다든가. 그럼 어떤 사람은 5%에서 3%로 준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거죠. 좋다, 나쁘다라는 식의 표현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알주식에 써야 되고,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중요성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이제 정직하게 쓰기, 표절하지 않기. 가 중요하죠. 내가 과거에 쓴 글을 다시 인용할 때도, 다시 쓸 때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인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의 업적을 공정하게 판단해서 인용하는 거 필요하겠죠. 사다로운 것들 몇 가지 얘기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한 문장의 개념 하나, 한 단락의 소주제 하나, 단락이 구성된 전체 글에서 주제 하나. 주제가, 한 글의 주제가 여러 개가 있으면 글이 제대로 성립하지 않겠죠. 문장 짧게 쓰기. 너무 긴 문장 쓰면 읽는 사람이 어려워해요. 옛날에 사람들이 손으로 글을 썼어요. 컴퓨터를 안 쓰고. 사람들이 컴퓨터로 글을 쓰면서부터 글이 길어졌대요. 왜냐하면 다시 고치거든. 옛날에 원고지로 글 쓸 때 생각해보세요. 고치려면 일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도 아니라는 얘기는 별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글을 쓰면서 길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나쁜 습관이 생기는 거지. 과거에 손으로 글 쓸 때처럼 좀 짧게 쓸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잘 읽힌다. 그 다음에 아까 다다다다다로 끝나는 짧은 문장들 연결할 때 혹시 앞에 문장이 뒤에 문장의 원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해주고 싶어서 접속사를 넣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접속사를 빼고 글을 써보세요. 왜 중요하냐면 이 문장이 앞에 문장이 뒤에 문장의 원인이고 뒤에 문장이 앞에 문장의 결과다라는 이야기를 써주지 않아도 흐름상 명백히 앞에 문장이 뒤에 문장의 원인이고 뒤에 게 앞에 게 결과가 되게끔 해주는 게 좋은 글이죠. 접속사 없이도 문장과 문장의 관계, 단락과 단락의 관계가 명확하게 되도록 글을 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접속사를 다 떼고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그냥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분명히 넣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면 나중에 교열 단계에서 넣으세요. 일단 접속사를 안 쓰고 사용하지 않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은 언제 쓰냐? 일상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과목을 들으면서 과목을 한두 개쯤 정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그날 배운 것을 책을 덮고 문장으로 한두 문장에 한두 단락으로 날마다 글을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문장 끝을 짧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하지 않는다. 필요 없죠. 바란다. 이러면 되는 거죠.
뭐 좋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좋다고 하면 되는 거죠. 나쁘지 않다. 어떻게 좋다고 하면 되는 거죠.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김정선이 뭐 문제. 아니, 좋다고 나쁘지 않다는 조금 다르다고. 그런데 조금 다르긴 한데 내가 좋다라는 뜻으로 쓰고 싶은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부정형 말고 그러니까 이제 The Elements of Style이라는 고전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심지어 뭐 I do not like that 뭐 이런 식의 문장도 I dislike that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같은 의미라면 단어를 부정해서 쓰는 것보다 단어를 그 뜻을 가진 한 단어를 쓰는 게 좋다. 좋다는 걸 너무 많이 하네요. 가능하면 능동태를 써야 글이 활력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런 실수를 할까 싶어도 심지어 뭐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 붙어있는 에너지 절약에 관한 안내문을 보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허용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용되지 않는 문장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자, 허용시키시고 그 다음에 수식어와 필수식어는 가깝게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 커피 판매기보다는 커피 자동 판매기가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동이라는 건 판매를 수식하니까 수식되는 거와 수식하는 것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 헷갈리나요? 자동 커피 판매기와 커피 자동 판매기. 어느 게 더 좋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명사를 일관되게 사용하지만 서술어는 다양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알고리즘이라고 그랬다가 프로그램이라고 그랬다가 무슨 뭐 방법이라고 그랬다가 한 논문에서 그렇게 쓰면 좀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표현을 써서 그 문장의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오히려 헷갈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서술어는 다양하게 하더라도 명사는 일관되게 쓰자. 핵심 어떤 그렇게 하자. 수식도 그래 이겁니다. 수식 하나를 문장으로 쓸 때는 마침표 같은 거 찍어야 돼요. 수식도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죠. 마무리할까요? 우리 뭐 김수영의 작품들에는 비판 정신이 인도가 있다. 그럴 때 득이라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영어에서 복수를 뜻할 때는 복수정사를 붙이는 그런 쓰려면 연습이 돼 있어서 무조건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말은 복수, 수든 시제든 문맥으로 확실히 구별할 수 있으면 명확하게 이렇게 영어 문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제 마찬가지고. 존칭, 제가 이제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서 불편한 건 특히 기자들이 내가 기자고 김 선생님이 제 선배 기자예요. 근데 김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김규태 선배가 오늘 어떠어떠 다른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글을 읽는 사람한테 김규태 기자는 선배가 아니고 철저히 듣는 사람 관점에서 써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 관점에서 쓰는 거죠. 존칭에 관한 많은 잘못은 듣는 사람 관점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걸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난히 기자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선배식 같은 표현들을.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죠. 알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왜 그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뭘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글을 제가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기사 제목을 봤는데요. 어느 소방관, 여자 소방관이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 제기를 당연히 했죠. 근데 뭐, 하여튼 안에서 문제 제기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스스로 소방관의 꿈을 접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연합뉴스 기사였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성추행당한 여소방관 못 벗어. 황당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랬다면 나쁜 사람이고 일부러 그렇지 않았으면 글에 대한 한국어에 대한 민감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일상적으로 글을 쓴다고 해서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이제 뭐 잘못된 글 고치는 연습할 때 흔히 나오는 게 신문 기사예요. 사설 같은 거. 그 신문 기사들, 사설들 좋은 글의 모형으로 삼으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것 같은 거 옛날 변사처럼 뭐뭐 했던 것이었다 이런 식의 것을 남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뭐 때에 따라서는 도망은 곧 죽는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망가면 죽는다는 거죠. 우리말은 서술형을 주로 씁니다. 명사형이 아니다. 명사형을 많이 쓰는 건 영어의 동명사나 투부정사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한다. 하다를 명사형 함으로 붙이고 으로써 by doing something 거지. 그래서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문장이 덜 자연스럽고 더 길고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국어는 영어랑 다르고 조금 더 한국어의 특성을 잘 살릴 필요가 있고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역전압 같은 예인데 그건 뭐 일반적인 어느 게 맞을까요? 목적 구분 어느 게 맞습니까? 왼쪽이요? 목적 구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니까 목적 구분 해야지. 돌과 구슬을 잘 구별해야지. 원래 이거래요. 돌과 구슬을 다 태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옥석 구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원래 식의 표현이에요. 근데 옥석 구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뜻을 잘 모르고 그냥 써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자어를 쓸 때는 이렇게 잘못 쓰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뜻을 하나하나 모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자어를 쓰지 않고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런 잘못을 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물론 누구나 하는 잘못이면 잘못이 아닐 수 있겠죠. 네, 냉탕. 냉탕은 뜨거운 물입니까? 찬물입니까? 탕은 뜨거운 물 아닌가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열탕이니까 찬물이 있는 데는 열을 냉으로 바꿔서 냉탕 이렇게 하는 거죠. 한자 의미는 안 쓰고. 그러니까 한자를 많이 쓰게 될 때는 이렇게 한자와 하나하나의 한자는 의미 글자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쓰면 이상한 문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자어가 우리말 표현의 다양성을 이제 줄이는 그런 그 좋지 않은 결과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우리 흔히 접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접하다도 뭐 때에 따라서 보다, 듣다, 만나다, 읽다 다양하게 어떤 책을 접하는 건 그 책을 읽는 거죠. 만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기술권에서도 명사는 일관되게 쓰는 게 좋지만 서술어는 다양하게 쓰면 아무래도 읽는 사람이 더 잘 좋죠. 그래서 서술어를 다양하게 하려면 한자어를 덜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일본에 좋지 않은 영향도 있습니다. 무슨 그 되어지다라는 식의 표현 많이 쓰는데 되어지다, 되다죠. 되어지다 같은 이중 비동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그냥 옛날에 잘못된 예지만 그래도 굳이 지적을 하면 나의 살던 고향은 이상하죠. 내가 살던 고향은 있죠. 그 다음에 일본말에서는 격조사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 내가 옛날에 대학 석사과정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시스템 이론의 전동기 제어의 적용은 어떠하다. 명사형 이어가는 거죠. 근데 그 적용하는 것, 서술형을 살린다는 식으로 쓰면 시스템 이론을 전동기 제어에 적용하는 것은 어떠하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시스템 이론의 전동기 제어의 적용은 어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우리말에 맞는 더 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뭇의 다름 아니다, 뭐뭇임에 틀림없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문법이 맞지 않아요. 뭐뭇의 다름 아니다가 말이 됩니까? 뭐뭇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은 되겠죠. 뭐뭇임에 틀림없다? 이거 말이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법에 맞지 않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도대체? 내가 부탁을 잘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애매하다는 말 쓰면 어디 가서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그냥 못하겠는데. 그 다음에 영어도 한국어하고 다르니까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내가 지금 종암동에 살아요. 근데 내가 지금 종암동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옛날엔 내가 종암동에 살고 있어요 라고 말을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뭐 하고 있다라는 식의 현재 진행형은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종암동에 산다고 표현하는 게 내가 종암동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면 같은 이야기를 적은 단어로 쓰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시제, 또 굉장히 민감한데 그 어시 과거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없다 이렇게 어을 막 두 번 쓰기도 하고 근데 문맥으로 다 구별하면 그렇게 그 어시 과거고 두 개 쓰면 대과거고 또는 과거 완료고 이런 식으로 영문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복수점사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뭐의 경우, in case라는 뜻을 많이 쓰는 건데, 뭐뭐의 경우 같은 것도 옛날 같으면 뭐뭐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썼던 문장들이었겠죠. 또 이제 한글은 한국어를 잘 표현하는 그런 기호인데, 그런데 이제 그 소리에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외래어를 많이 쓰면서 한글로 잘 표기하기 어려운 이제 단어들을 한국어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이를테면 여기 사는 사람 있나요? 외래어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 글자라는 좋은 특성을 좀 한국어가 잃어가는 거죠, 한글이. 그 다음에 들어서 구별이 잘 안 되는 식의 표현도 가능하면 덜 쓰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리에 좀 신경을 쓰자. 라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건 동의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나는 소리에 관심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문법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봤듯이 아주 제한적인 통계 자료이긴 하지만 소통 능력은 문과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과 사람들한테 더 필요한 능력이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 클릭은 논리적 사고는 연습하면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믿으십시오. 있습니다.